IR협의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꼼꼼하게 분석한 기업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김경민 연구위원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기업이 어보브 반도체인데 많은 투자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반도체 회사인 거는 잘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반도체 회사 보실 때는 이 회사가 일단 메모리냐, 비메모리냐부터 보셔야 되는데 이 회사는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1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6월 5일에 상장이 되었고요. 주력 제품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반도체 칩이고요. 보통 두뇌 역할 하면은 CPU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 사무용 컴퓨터에는 CPU가 많이 쓰이지만 가전제품에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반도체는 MCU 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주로 매출 비중이 높은 응용처는 당연히 홈 어플라이언시스라고 불리는 가전제품 분야이고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중국의 가전사인 샤오미, 르노보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일본, 유럽, 미국에 손꼽히는 가전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가전제품용 MCU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2023년 지난해 11월에 좀 주가 상승이 있었더라고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그 당시 실적이 딱 확 좋아지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각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되었던 자료들이 fnguide.com에 게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지난해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좀 시장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고 보니까 이번 CS 2024에서도 이 온디바이스 AI가 상당히 화두가 됐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어떤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이 미국 내에서 사실 온디바이스 AI 원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퀄컴하고 인텔을 원조 기업으로 많이 꼽고 있고요. 저번 분기부터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홍보, 그러니까 PR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IR을 진행을 하면서 온디바이스 AI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글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챗봇인 바드, 그러니까 구글 바드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디바이스 자체에서 AI를 처리하는 기술이고요. 원래 예전에는 뭔가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려면 이 디바이스에서 서버에 접속해서 한번 갔다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기기 자체에서 구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버로 데이터를 이제 굳이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그보다 더욱 이제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지연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답변을 늦게 하고 빨리 하고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지연 시간은 평상시에 잘 못 느끼시다가 딱 뭔가 챗봇한테 질문을 했는데 금방 답이 안 오면 엄청나게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저희 이제 애플 시리한테 내일 아침 5시에 깨워줘 또는 이제 8시간을 자고 싶으면 8시간 후에 깨워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통 시리가 빛의 속도로 답을 해요. 그런데 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지? 잘못됐나? 하고 폰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 순간에 엄청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 특징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지연 시간 발생을 막아서 사용자 경험을 이제 증강시킨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에 접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사진, 영상, 음성인식, 번역 등의 다양한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온디바이스 AI가 사용되고 있고 사물인터넷 기기에서도 역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온디바이스 AI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10년 전에 나왔던 사물인터넷 기기들, 사물인터넷 기기에서 자체적으로 구현되는 AI 또는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AI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버브 반도체가 온 디바이스 AI의 뭐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 수혜주들이 사실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네. 뭐 제주 반도체도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도 있고요. 또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반도체 IP 회사나 DSP 회사들도 다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어버브 반도체가 설계하는 게 이제 반도체 가전 제품용 MCU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반도체 제품 종류가 워낙 또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수혜인지 좀 판별하기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일단 MCU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로서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MCU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은 각 디바이스의 핵심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주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전 제품에서는 필수적이고요. MCU에서는 AI 알고리즘을 실행을 하고요. 또 각종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하고 기기의 주변 장치를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 가전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을 인식한 다음에 해당 음성에 따라서 음악을 재생하거나 알람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아주 생활 속에서 찾아보기 쉬운 간단한 예로는 혹시 집에서 세탁을 하시거나 건조를 하시고 나면 40분 정도 후에 뭔가 세탁이 끝났다라는 그 음악 소리나 이런 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작동이 될 때 MCU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프로세서 그리고 아주 작은 메모리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이제 아주 조그만 컴퓨터랑 비슷하다라는 의미에서 마이크로 컴퓨터, 마이콤이란 단어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저도 MCU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MCU 산업에 오래 종사하셨던 분들이 그거 마이콤이요?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에 마이콤이 뭐지? 내 컴퓨터인가? 내 컴퓨터가 아니고 마이크로 컴퓨터구나. 뭔가 엄청 작지만 정해진 기능을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폭넓게만 알고 있었던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회사인지 오늘 이제 꼼꼼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외에 또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요소와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어버브 반도체 자체가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 저희가 팹리스라고 부르잖아요. 팹이 없다는 의미에서. 근데 이제 팹리스 기업의 특성상 제조는 파운드리나 후공정 회사에 다 외주를 맡기고요. 이 회사에서는 핵심 설계와 외주 관리만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마진율, 특히 저희가 이제 컨트리뷰션 마진이라고 하는 공헌 이익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반도체 여팡 엄청 좋았을 때 어버브 반도체 실적을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분기별 매출을 살펴보면 이제 특정 분기에 매출이 이제 400억을 상회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매출 총이익률이 자그마치 33%, 3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팹리스 기업들은 이제 그 공헌이익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뭔가 매출이 엄청 잘 나왔을 때 마진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의 팹리스 기업 하면은 엔비디아를 많이 알고 계신데, 엔비디아도 역시 마진율이 엄청 좋거든요. 근데 왜 마진율이 좋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팹리스 회사들은 어떤 굉장히 그 규모의 경제를 획득을 할 정도로 대규모 매출이 나오면 마진율이 엄청나게 잘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인 투자 포인트이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고, 한국에는 이제 어버브 반도체에도 여러 팹리스들이 있습니다. 마진율이 이제 좋은 회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지난해 2023년 실적은 전반적으로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 제가 자료 쓸 당시에는 6개월치 상반기 실적만 발표된 상황이었고, 지금도 공시 들어가서 보시면 3분기 실적까지만 나와 네.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연간 숫자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이제 사실 반도체 업황이 아주 최근에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11월부터 좋아졌어요. 네, 제가 그 직전에 자료를 썼기 때문에 거의 한 10월까지 실적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실적이 안 좋냐? 그러니까 MCU 자체도 좀 안 좋았지만 이 회사가 2022년도에 지분을 인수한 자회사 윈팩이라고 있거든요. 윈팩은 후공정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윈팩은 또 팹리스랑 다른 게요, 고정비 부담이 높아요. 그래서
가동률이 낮으면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팩의 가동률 같은 경우는 요 윈팩의 그 분기 보고서나 아니면은 어버브 반도체 분기 보고서에서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이 확 내려갔고 본업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았고 그 수출 데이터가 턴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저도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 있고 이제 2022년 제가 올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22년 대비 2023년 실적은 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이제 초반까지는 좀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좀 맞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한 부분도 지난해 2023년에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그 3분기까지로 누적으로 한 100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밸류에이션 계산하려면 EPS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EPS가 플러스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당황함 느끼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PER 밸류를 좀 계산하기도 상당히 곤란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자료 쓰기 직전에는 인공지능 수혜주들만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손실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EPS도 계산이 안 되고 EPS가 계산이 안 되니까 PER 밸류에이션도 투자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뭔가 그 제가 자료를 쓴 직후에 정말 운 좋게도 이 온디바이스 AI 수혜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2023년 11월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반도체에서 MCU 만드는 회사들은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시스턴트로 일하던 당시에도 그때는 아직 제가 어버브 반도체 탐방 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 탐방 다녀오신 선배님이 우리 김경민 연구원 거기 갈 필요 없어요 해서 선배님 왜요? 그랬더니 거기 어차피 너무 싼 회사야. 밸류에이션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MCU가 반도체 내에서 두뇌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전제품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뭔가 각광을 좀 못 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반도체 내에서도 MCU 이런 거보다는 뭐 첨단 패키징 아니면 EUV 네. 이런 회사 이런 쪽 수혜주들이 항상 이제 밸류에이션 몇십 배씩 인정을 받았고 MCU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사실 10년 전에 사물 인터넷 기기가 처음 나왔을 때 MCU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 한국 내에서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돈을 버는 반도체 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계속 소외가 됐었던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온디바이스 AI가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MCU 업종이 저평가 국면을 벗어날 만한 그런 긍정적인 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13년부터 사물 인터넷 수혜주를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그리고 사실 이 어버브 반도체 자료 쓸 때도 10월에 썼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쓴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11월부터 갑자기 각광을 받으니까 제가 그동안 좀 너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마음도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온 디바이스 AI가 시장 안에서 여전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버브 반도체의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본업 측면에선 리스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팹리스란 산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헌이익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요.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하고 가전제품 수요가 턴어라운드하면 MCU는 잘 팔리고요. 그 예전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였을 때 MCU 가격이 막 급등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32비트 MCU 같은 경우 원래 한 3, 4천 원이었는데 급등했을 때는 자그마치 20배인 6만 원 이상에 팔렸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업인 MCU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고요. 다만 자회사 윈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동률 때문에 흑자 적자가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업황 요 턴어라운드 할 때 요 자회사 윈팩도 같이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는지 요 실적 자체가 가동률에 민감하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보시고 이 리스크가 어떻게 완화되는지 그 속도를 투자자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잘 함께 체크하시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토종 반도체 업계의 MCU로 대변되는 어버브 반도체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김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와 함께 하시면 자료가 부족한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종석 연구위원과 기업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트루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회사거든요. 네, 모두에게 아마 생소할 겁니다. 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 트루엔이라는 회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생소하죠. 저도 뭐 탐방 가기 전에 잘 몰랐고요. 작년 상반기에 상장을 했습니다. IP 카메라라고 불리는 보안 카메라를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매출 비중은 IP 카메라가 83%로 압도적입니다. 그 외에 영상 스트리밍 솔루션하고 IoT 솔루션이 조금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2005년에 설립을 했고요. 처음부터 IP 카메라를 출시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IP 카메라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보안 카메라라고도 하고 그 보안 카메라를 전문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AI 딥러닝 기반의 AI 카메라를 개발을 했고요. 21년부터 AI 엣지 카메라 매출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보안 카메라라는 이제 외부에 설치하는 카메라를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영상 스트리밍 솔루션이라고 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주는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oT 솔루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업장을 감시한다거나 집안을 이제 부재 중에 보고 싶을 때 쓰는 IT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하고 앱을 연동해 가지고 솔루션으로 토탈 패키지로 이제 매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주 고객은 이제 정부 기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매출 중에 8, 90% 비중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공공기관으로 나가는 매출이 많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 인명 참사나 아무래도 이제 범죄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보안 카메라의 중요성이 상당히 또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네, 영상 맞습니다. 감시 시장의 현황은 좀 어때요, 그러면? 네, 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요. 글로벌 영상 감시 시장의 규모는 2020년에 53조 원 글로벌 기준이죠. 그래서 23년에는 82조 원으로 성장하고요. 27년에는 146조 원으로 성장해 나갈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한 15% 정도 돼서 괜찮은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는 지금 제가 조사한 이제 데이터로 볼 때는 연평균 성장률 5%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글에도 썼지만은 위의 전망치보다는 향후 그 성장세가 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대형 인명 참사나 묻지마 잔혹 범죄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영상 감시 니즈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수요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참조하면은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이제 시장 현황을 기반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참고할 만한 포인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트루엔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엣지 AI 카메라 수요가 확대된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IP 카메라라고 흔히 말해서 이제 일반형 보안 카메라를 위주로 하지만은 이미 이제 엣지 AI 카메라라는 매출이 카메라 매출 중에 65% 정도로 비중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AI 카메라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지능형인 거죠. 네, 간단한 어떤 그 지능형의 그 기능들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금 이제 IP 카메라를 AI 엣지형으로 한다라는 것은 중앙 서버에서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과 그 엣지단에서 AI 엣지 카메라로 분석하는 방법 두 가지로 이제 갈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성장할 것 같고요. 각 지역마다의 니즈에 맞게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아무래도 엣지 AI 카메라가 성장하는 걸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동사의 고객이자 또 중앙 서버에서 분석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핀텔 같은 경우는 중앙 서버에서 아무래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는 거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향후의 신제품 효과가 기대된다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AI 엣지 카메라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CPU 기능을 하는 칩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는 암바렐라라는 회사의 칩을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른 회사인 헤일로라는 회사가 동사에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이제 AI 카메라에 특화된 칩을 개발하자라고 연락이 와서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회사의 목표는 1분기 말부터 이 신제품을 적용한 카메라, AI 엣지 카메라를 매출을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좀 시사점이 있는 게 얘네가 매출의 10% 정도가 수출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작죠. 근데 이제 요것을 개발하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높은 가격 경쟁력과 기존 칩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6배 이상 빠르다면은 수출에 굉장히 판로에 이제 기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주 지역향으로 이 신제품을 통해서 수출을 늘리는 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점으로 신제품 효과는 올해 언제부터 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24년 2분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서 네. 물론 이제 그 속도는 조금 이제 중간중간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24년부터도 그 효과가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2023년 전체적인 실적 추이는 좀 어땠어요? 네. 예, 일단 3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누계를 먼저 보면요. 네. 3분기 누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329억 8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6%, 22% 상승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견조한 실적이었고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나 산업을 다루다 보니까 실적은 좀 안 좋은 기업들이 좀 많았는데,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도 유망하지만 실적도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 이제 2023년을 보면은 연간 매출액은 442억, 영업이익은 106억으로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실적 추정을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네. 요것을 살짝 상회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2024년도 제가 보기에는 15% 이상의 매출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고 마진은 수출이 잘 된다면은 매출 성장 이상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루엔의 밸류에이션은 어떤 수준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밸류에이션 얘기하기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밸류에이션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설명 안 되는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금 피어들 대비 PER, PBR 측면에서 모두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PBR이 1.3배, PER이 10.9배로 굉장히 낮은 밸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낮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준비하는 신제품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공공기관으로 매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할인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투자할 때 좀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매출의 8, 90%가 공공기관 향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의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도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일로와의 그 협업, 그래서 이제 수출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의 스펙트럼을 확장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진행이 된다면은 그 할인 요소가 감소되면서 주가가 계속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관점은 그 수출, 신제품을 통한 수출이 되는지 올해 2분기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 증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리스크 요인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리포트 제목으로 이제 엣지 AR 카메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던데 오늘 트루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